지나가시죠. 그래가지고 영광세타라이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천하 잡는 병간세타령이랬다. 양세 심서를 불러면 양세 심서를 불러면 자라났던 호박에다가 말뚝밖에 불 붙은 데는 기체라. 그래 맛있는 제쳐놓은 밥에다가 돌 퍼먹기 똥가에다가 똥 넣기와 정철을 마법하기 알싸한 양반충 발치기 먹기 전에서 발 달리기 박수 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술이 못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병강세라는 놈은 나를 닮아 겨울로 터져 그 엄도설안에 땔감이 없어 산으로 땔감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강새는 고등을 봐라 망새난 놈을 고등을 봐라 30년 나무꾼 앞세우고 앞잡지게는 헐모라 지고 두끼는 팔아서 꽁무니에 잡고 우쭐우쭐 넘어나간다.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산 돌아 들고 물 돌아 들어 삼천을 돌아 들어 산천을 바라다 보니 옷에 총목이 만연하다. 아주 섰다고 향장로 입만 주고는 정정부에다 방구나 끼었다고 나무 편단 신뢰도 가져요. 부처님 호야모 양반은 죽어서 개봉나무 한 마리 쩔쩔나무에다 부치시니 경사로다. 원산은 첩첩 태산은 청청 기양주 추면 박수는 자자 이걸 우리 줄라 저걸 우리 자자 뱃옆골문이 합순하대요. 전나 병풍성 마주치니 육준하니 물결이요 들로나니 복기로다 백구편편 항산기요 강남장성원 벽사치라.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 병강세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뗄감이 없어요. 뗄감이 없어서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장성을 패다 부를 뗐더니 요놈의 장성이 또 무슨 죄로 나무집 아궁이 귀신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다 하고 하도 기가 막혀 병강세네 집 아궁이 엎드려서 자기 신세 자탄하는 길이었다. 아이구나 답답네 말자야. 아이구나 답답 내 신세야. 나무는 팔자가 좋아 우동복한 건문도 되어서 어여쁜 아신구에 앉아 꽃덩실 돌고 나요. 삼천 탐자
시신이 웬 말이냐. 아이고, 여보게, 오늘 이렇게 박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노래 한 곡 더 하고 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네. 하루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하루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 심리 못 가서 불안당 받고 삼신이 못 가서 돌아오고 영감을 가리고 술장사를 할까나 젊은 놈을 아이고 뺑소니를 칠까. 영감을 가리고 술장을 하자니 평창을 못 찾아 젊은 놈 데리고 뺑소니 치냐니 가만히 사람이 실없지는 예, 다음 문제 수료받은 김양식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병강세 타령이 있었는데 제 귀에는 태교 타령으로 들렸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멀리서 천안까지 또 소문이 나가지고 천안에서도 와주셨네요. 오늘 제 주제가 세계 최초의 태교책, 태교신기를 있다인데 관심이 가는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의 주제를 어떻게 이제 할까 고심을 많이 하다가 태교신기를 이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태교신기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치, 그 중요성, 특히 이것은 죽은 책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있는 태교책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태교법을 그리고 어떤 사주당의 어떤 태교 철학을 현대적으로 이어갈 충분한 가치와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있다라는 그런 있다라고 이제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할지 모르지만은 청주 시민으로서는 이 세계 최초의 어떤 태교책이 이 청주 출신이 지었다라는 그 자체는 시민으로서의 엄청난 자긍심이 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직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주 출신이 어떤 세계 최초의 어떤 태교책을 펴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개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부여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태교 신기를 이제 여러 차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태교 신기를 이제 깊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어떤 고정관념이 해체됐다고 했을까?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연원, 근원을 찾는 계기가 됐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거로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태교신기를 읽으면서 곰곰이 그 성찰하고 나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를 계속 그 성찰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엄마께서 그 받았던 그 고통들, 기쁨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팍한 성격에 의해서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또 이 마음에 그 고생을 하면서 저를 낳았을까, 그것이 제 성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 우리의 성격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이제 지긋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내 성격은 어떤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성격이 언제 형성이 됐을까?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그 태어나서 아니면은 성장하면서 성격이 형성됐을까? 그 근원, 그 뿌리 늘 그 찾는 그 작업은 어떤 위대한 자기 어떤 삶의 그 철학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태교라는 개념이 없었죠. 서양은 태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그 태교에 대한 관심이 있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그 연구 그 결과가 1973년에 이제 미국의 이 버나드 이 산부인과 그 의사가 미국 최고의 그 낙태 그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전문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낙태만 하다가 과연 그 태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태아의 감정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이 태아를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 어떤 그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바늘 같은 거 찔러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태아가 이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태아도 고통을 느끼는구나, 태아도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그 감정 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아에 대한 새로운 그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갖는 그 결론은 결국 태아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형성돼가지고 이제 나온다라는 그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연구진에 의해서도 태아와 어머니의 그 감정 상태는 동시성을 갖는다라는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건 워낙 이제 유명한 그 연구 보고서죠. 그래서 미국 이제 피츠버그 대학 연구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건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까지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실제 그 아이가 형성되는 것은 한 48%가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이 되잖아요. 유전적인 그 요인은. 나머지 52%는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태내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식을 해체시켰죠.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연구 결과이죠. 유전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그 태내에서 10개월 동안 52%가 그 사람의 그 인성, 그 성격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이전 그 서양에서도 이 태교에 대한 그 관심이 부쩍 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도 이제 많이 보고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사주당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주당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그 전통적인 태아 지식이죠. 그리고 사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임신하고 그 태교를 하고 그 출산을 하면서 더더욱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태교신기라는 책을 읽으면은 절실합니다. 사주당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주당이 그냥 그 태교신기를 그 집필을 했는지, 단순하게 자기 어떤 체험담, 자기의 그 단순한 어떤 이 지식, 의주였던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구나라는 것을 이 태교신기를 읽다 보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당의 한 말 중에 태는 성품의 근본이며 아이 형상이 뱃속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말단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교육의 그 첫 출발점은 결국 태교라는 거죠. 전통 유학에서도 그 기초적인 교과서가 소학인데 소학의 첫 출발점이 태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고, 또는 뭐 이미 아이를 임신한 지 석 달 만에 사람 형상이 비로소 생기니 이것은 뭐 사주당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당시 한의학적인 지식 위에서 임신한 지 한 3개월이면 이미 사람 형상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태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주당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간단히 좀 알아보면은 제가 청주에서 이제 몇 차례 이 사주당 이시 태교 신기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제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지면을 통해서 관련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태교 교육이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부모,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충분히 태교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자제분들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볼 때 이미 사전에 이 태교의 중요성을 자제분들한테 주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산부를 상대로 한 태교 교육보다는 오히려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상대의 태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다 보니까 결혼 임신부는 한 명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이 강의가 더 빛날 것 같고요. 간단히 사주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저도 백방으로 이 사주당은 호잖아요. 호. 아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주자를 이제 이 사모해서 존경해가지고 이제 사주당이라는 호를 정했는데 전주 이시입니다. 근데 이름을 몰라요. 족보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편적인 기록을 봐도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당의 아들이 유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한글 학자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 속에 자기 어머니의 이름 부자가 있을지 알고 찾아봐도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호를 붙여가지고 사주당 이씨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른 여성 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당께서는 1739년에 청주 지동, 지금 청주역 근처이죠. 지동동 근처에서 이제 가난한 집에서 이남 5년 가운데 이제 6째로 이 출생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사주당을 발굴한 것이 한 201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사주당이라는 존재를 알았는데, 이 사주당이 청주 출신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다 청주 출신이 다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주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고 또 태교신기를 이제 읽어보고 이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과연 사주당께서 태어나신 지동이 어디냐? 좁혀서 대강이라도 위치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동하면은 연못 자를 쓰기 때문에 아마 지동동 주변에 연못이 있는 곳
근처 마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놓고선 여러모로 이제 현장 지동동 가서 답사하고 부모산 아래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펴놓고 그런 그 연못 그를 찾아 나섰지만은 그쪽에 이상하게 연못이 많아요. 응? 매몰된 연못도 있고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연못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모산에서 이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 그 뜰이 넓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그 막아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특정 그 저수지를 특정 그 연못을 요 근처 마을에서 사주당께서 태어났겠구나라고 단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출생의 그 위치, 출생한 그 마을을 찾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여섯째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독학을 하면서 이제 유학 공부를 이제 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사주당이 엄청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비록 여성이지만은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저런 유학 관련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성리학에 대한 그 이해를 해 나가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이 품행과 그 효심까지도 이제 그 깊어가지고 그 명성이 이제 그 주변에 자작 하는데. 실제 그 사주당 그 묘지명을 보면은 대충 사주당이 그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품성이 그 어떠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끝에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였으며 청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 선비들 또한 그녀를 높이 이제 평가하였다. 이런 그 묘지명이 있는데 실제 그 사주당에 대한 어떤 그 높은 평가가 주변에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중매장이가 그 용인에 있는 남자를 이제 소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소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변 지역의 그 소문을 듣고 그 남자 집에서 그 중매자객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인연을 맺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763년이죠. 그 사주당이 이제 그 25세 되던 해, 25세면은 당시에는 되게 늦은 나이죠. 당시에는 15살 그 전후면은 결혼을 하던 그 시대였는데. 그 25이면 상당히 결혼 정년기를 넘긴 그런 그 나이이죠. 근데 문제는 그 미스테리한 것이 그 대상이 자기보다 21살이 더 많은 46세의 그 유양교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 2개의 그 태교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공부 모임에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만 달았지 왜 그 21살의 그 연상의 남성 그것도 4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유양교 사람은 첫째 부인은 결혼 직후에 이제 사망하고 둘째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유양교죠. 집에 나갔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자결을 합니다. 참 당시 그 조선 후기 여성들은 참 열녀를 낳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셋째 부인은 그 사주당과 결혼하기 1년 전에 핏덩이 그 아들을 한 명 남겨놓고 또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당에 결혼한 그 상대방 조건 최악이죠. 최악. 자기보다 21살이 더 많은 그 중년의 남성인데다가 또 4번째 그 부인이고 전처 소생이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는 그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늘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용인에 사는 그 유양교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집 역시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에
했는데 그래서 막상 결혼해가지고 그 시집에 그 가보니 병든 시어머니 있지, 전처 소생에 또 아이 그 3명이 그 어린 3명이 또 있지, 최악의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성격이 되게 괴팍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뭐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괴팍한 또 시어머니이고 그 늙으신 또 시어머니가 하다 보니까 뭐 이 시집살이가 뭐 보통 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제 사주당은 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그 며느리로서 자기 소임을 다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도 참 그 훌륭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그 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주당은 그 딸, 아들, 딸 해서 그 4자녀, 일남 그 3녀 자제를 두는데 그 일남이 이제 이 사주당 이 35세에 낳은 유이라는 그런 그 한글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결혼 생활 속에서도 계속 이제 책과 그 붓을 그 손에서 그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도 끊임없이 그 유학적인 어떤 그 문답을 나누고 시를 그 주고 받은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자기 아내의 어떤 그 학문 실력을 인정을 해서 나보다 낫다를 그 인정을 하고 오히려 자기 그 아내 사주당을 자기의 어떤 그 스승으로 삼았을 정도로 어떤 그 성리학에 대한 그 조예가 상당히 이제 깊었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규는 그 뒤늦게 62세 되던 해에 이제 이 목천 현감 바로 근처이죠. 목천 현감에 이제 부임을 하지만은 그 영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바로 1년 만에 이제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남편이 뒤늦게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 현감 지위에 오르지만은 그 덕은 크게 이제 보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주당이 그 의지한 것은 어려운 그 시집 생활, 결혼 생활 속에서도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 내면의 그 힘은 친정 어머니의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의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늘 청주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시를 또 짓고 또 그것을 가슴에 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주에 계신 그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그 시가 여러 편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게 그 영설이라는 그 시예요. 보면은 영설이니까 이제 용인의 그 흰 눈이 쫙 내렸겠죠. 흰 눈이 쫙 내렸는데 거기에 기러기가 이제 쫙 날아가. 그것도 남쪽 청주를 향해서, 용인에서 남쪽 청주를 향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시로 이제 형상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 산은 잘 갈아놓은 천조각의 옷과 같고, 저보다는 이 자리에 신앙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이거 낭송을 해주시죠. 긴 하늘엔 한 점 나무로 날아가는 기러기, 편지를 묶어 우리 집에 보내기 어려워라.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그 감칠맛 난 것 같아요. 그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듯이 용인의 그러니까 지금 용인 캠퍼스 위국어대 캠퍼스 있는 주변입니다. 거기에 눈이 내리고 흰 산 위로 그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 시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전처 소생에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근처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직접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농사도 짓고 그 길쌈도 하고 심지어 남의 그 빨래까지도 해주면서 근근히 이제 4자녀를 부양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도 딸들한테
아마 그 시골 출신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어릴 적에 막 부엌에 불을 떼고 뭐 했던. 근데 이 사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들한테 부엌 일을 절대 시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너는 오로지 공부만 해라. 그래서 농사일도 안 시키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그 멀리까지 도시락을 싸주면서 스승한테 이제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남 그 3녀를 그 아주 잘 키워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주당 같은 경우에도 일남 3녀 그 자식이 잘 큰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그리고 미리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자기 그 아들 딸들이 잘 자라준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주당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얘들을 네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자기가 잘 태교를 했던 그 태교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일남 그 3녀 자식들이 잘 자라준 거로 사주당은 이제 확신을 했고 그런 그 확신들이 태교신기라는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809년에는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단양으로 그 이사를 합니다. 근데 왜 단양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리고 단양 어디로 이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1809년에 그 단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10년간 살았는데 분명히 뭐 단양에서 때 그 생활도 형편없었을 거예요. 뭐 단양에 큰 뭐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게 그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그 사주당은 이제 손에서 그 책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죠. 그러다 이제 연루하시고 이제 병도 도직을 해가지고 1819년에 다시 그 용인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그리고 용인에 이사를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내내 그 병으로 그 고생을 하시다가 1821년 83세로 이제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이때 이제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 그 다음에 그 남편의 그 책, 그 다음에 경몽요결, 자기가 이제 필사한 경몽요결 그 필사복, 그 다음에 자기가 입던 옷을 자기 그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다 태워버려라. 이런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태교신기 외에는 그 사주당이 쓴 책이 현재 한 권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돌아가실 때 그 유언하기를 그 태교신기 외에는 모두 불태워라 했기 때문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주당 묘소입니다. 남편 유한규하고 이제 합장하고 있는 그 묘소인데 현재 한국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뒷산에 그 가면은 요 묘소가 있습니다. 이 사주당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4가지의 큰 그 평가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여성이다. 그 시대의 어떤 한계라는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 후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존 그 여비 그 사상이 또 그런 생활 문화가 또 그런 사상이 그런 의례가 점점 심화되던 그 시대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 주체적인 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당시 어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여성으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성 인물은 충북 출신으로 또 한 명이 있죠. 강정일당이라고 제천 출신입니다. 이 강정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 성리학자로 이제 평가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천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충주 총각하고 결혼해서 주로 이제 서울에 가서 살았는데 이 9명의 자식을 낳아요. 이 강정일당 인물이. 근데 9명의 자식이 다
영화에 죽습니다. 그래서 강정일당은 그 사주당보다 좀 앞선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그 사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여성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페미니즘, 또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인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여성 성리학자로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태교신기를 이제 깊이 읽으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태교신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전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읽었기 때문에 태교신기에 있는 깊은 뜻을, 또 사주당의 어떤 생각을 읽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성리학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주당의 어떤 성리학 체계로 꽉 차 있는 사주당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주당이 사용한 언어 코드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태교신기를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당은 물론 이제 유의를 훌륭한 한글학자로 이제 길러낸 것도 있지만은, 이 용인의 주변 남성 성비들도 사주당을 찾아와가지고 수학할 정도로, 공부를 할 정도로 사주당의 어떤 성리학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암과 함이 일치된 삶, 그러니까 지행합일적인 삶이죠. 이게 일종의 선비 정신이잖아요.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말로는 선비 정신하고 예의를 따지지만은 실제 행위는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도의의 가치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한 95%는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의 어떤 배움을 삶과 일치시켜서 실제 행동으로서, 그리고 어떤 저작을 통해서 그걸 가난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그런 여성 선비로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역사적인 평가는 세계 최초의 태교책인 태교신기를 이제 저술을 했다. 이 점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청주를 빛낸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 사주당을 청주시 차원에서 어떤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태교신기가 이제 어떤 책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남 삼녀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기르면서 공부 벌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임신 하면서 이런 문헌 저런 문헌 찾아가지고 아이 태교, 그다음에 아이 양육과 관련한 그런 기록들을 꼼꼼히 메모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의 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기록들을 네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면서 하나의 어떤 백과사전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록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그걸 본 거야. 내 자녀를 기르면서 사주당이 남긴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편이 보고, 야, 이거 너무 가치 있다. 그래서 유황교 남편이 이제 그동안 사주당이 모아놓은 그런 어떤 기록들을 책으로 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책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제안한 것이, 이 교자집요라고 책 이름을 지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녀
자녀를 기르는 모음집이죠. 모음 엑기스. 응?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자집요라는 그 책을 엮어놓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난한 삶 속에서 그걸 되돌아볼 여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힘든 삶으로 그 먼지에 쌓이고 있다가 그래서 우연히 이제 1800년 그때가 이제 사주당의 나이 그 진갑이 되는 그 62세였는데 그 어느 날 그 막내딸이 사용하던 그 책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교자집요라는 그 책이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그 교자집요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떠들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태교 관련한 그 내용이 너무 그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양육과 관련한 기록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 태교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는 게 그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사주당 같은 경우는 굳이 나까지 그 아이 양육과 관련한 책을 만들 필요성은 없겠구나. 근데 보아하니까 태교 관련한 책은 제대로 된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교자집요에서 이 아이 양육과 관련한 기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교 관련한 그 기록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른 문헌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속에 이제 같이 이제 빠진 그런 기록물이 있으면 그 추가를 해가지고 그 태교 관련 내용만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교 신기를 이제 원고를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고를 자기 아들한테 보여줘요. 이거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주당의 생각을 그리고 태교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찍이 그 시험 삼아 태교를 해보았더니,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사주당도 이 태교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확신을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태교가 좋다고 하니까 태교를 한 거야. 제가 이제 미루어 보건데. 네 번 모두 성과가 있어서 너희들이 몸과 기질이 크게 어그러짐이 없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남 삼녀 자식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잘 자라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요즘은 잘 자라준 기준이 뭐 출세하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걸 기준으로 보통 보잖아 우리는. 근데 당대의 그 잘 자라준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선한 본성을 가진 아이 그거입니다. 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아이가 모두 잘 자라줬고 그것은 다 어릴 적 태교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이 책을 후세에 전함이 어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네가 한번 이거를 다시 좀 정리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그 사주당께서 이 정도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주당이 이 태교의 어떤 가치, 태교의 중요성은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그 유이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태교신기 그 원고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읽어본 다음에 그 장절을 이제 구분하고 거기 이제 그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걸 그 태교책을 내면은 주로 그 태교책을 볼 사람이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확실히 여성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태교 신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글로 다뤄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지은 그 한문 그 태교신기 위에 자기가 일일이 이제 그걸 한글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묶어 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어머니 드디어 태교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그 책이 이제 태교신기 장구대전이에요. 말 그대로 이 태교신기 그 장구대전은 태교신기는 여기서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태교는 태교인데 신기 새 신자이죠. 기록할 기자입니다. 태교에 관한 새로운 기록이다. 역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장이 처음 작성한 태교 관련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구라는 얘기는 장절. 그러니까 당시 그 실학자들의 학문적인 경향이에요. 당시 1800년 전후 그 실학자들이 낸 그 책들을 보면은 그 현대적인 그런 그 장절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용을 장절을 구분을 해요. 목차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실학자들의 그 학문 그런 태도가 되게 그 백과사전적이에요.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하는 게 당시 그 실학자들의 학문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대전 크게 모았다는 것이죠. 완전 그 집대성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태교신기 장구대전이라는 공식적인 그 책 이름을 통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감이 있는 그 책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그 연강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해금 연주가 있어가지고 이건 본인이 찬조 출연 오늘 강의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금 연주를 듣고 그 2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그 좋은 원고가 자료집에 실리지 않았을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같고요. 그래서 이 태교시는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원고는 한문으로 돼 있고 아들 그 유이가 일반 여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한문 탈장에서 원문 원래 1차 원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단의 묘지명, 그 아들딸들의 어떤 발굴이 실려있고 3부에 이 한글본이 있어가지고 한글본은 한글본은 절반 정도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코드하고 달라져가지고 읽기가 힘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어가 이 씨가 쓴 규합청서에 소개가 되고 이 규합청서는 잘 아시죠?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당대 최고의 여성 백과사전이나 다름없죠. 그 이후에 1908년도에 한말 기록학 월고에 연재가 되고 그다음에 1937년에는 그 예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쇄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작년에 그 예천 가서 그 특강을 또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태교심리가 갖는 그 세계사의 가치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바탕으로 동양의 2000년 태교 지혜가 집대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태교 심리를 읽어보면은 사주당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떤 문헌을 참고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짝이는 머리만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그 체험을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설득력이 있는 그 태교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리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태교 이론과 그 태교법을 정립했기 때문에 약간 그 성리학적인 그 이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 사주당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많은 번역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이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태교신기 번역본을 읽어도 되게 피상적으로 이제 읽게 돼서 그저 그러네 뭐 이런 그 생각을 또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이 해설판을 좀 낼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해설판 그 태교신기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 태교신기에 나타난 그 태교 원리와 이제 가치인데 이 태아를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임신부터 죽음까지 이 태아기 10개월을 어떻게 이제 위치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교 또 태교신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10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의미 없는 10개월인지 너무 중요한 10개월인지, 그리고 그 10개월이 엄마 뱃속 나온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문제 의식만 있다면은 좀 더 의미 있게 그 태교신기를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사주당을 떠나서 우리의 그 전통 태교는, 전통 태아 관점은 태아를 인격체로 바라봤다는 거죠. 단적인 증거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1살이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계산법을 이제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1살 젊어지니까 국민들의 그 환영을 받았긴 했지만은 정확한 나이 세법은 태어나면서 1살로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왜?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인간이나 다름없어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서양을 쫓다 보니까 나이 그 계산법도 이제 서양을 쫓아가지고 그 태어나면서 0살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 1살로 계산하는 걸 금지를 가져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주당의 태교 이론, 태교법은 마음 태교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이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심학이잖아요. 마음의 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불교처럼 인간의 그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태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임신부의 어떤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통제하느냐,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첫째, 몸과 그 마음가짐을 삼가라. 이걸 뭐 태교신기에서는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삼갈 근자를 그냥 한자 삼갈 근자로 해석하게 되면은 태교신기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모르죠. 이 근자가 갖는 유학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태교신기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교신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정심, 존심. 우리가 그 존심 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 정심과 이 존심을 자주 쓰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정심과 존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캐치를 해야만이 사주당의 그 어법을, 문법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태교법이, 사주당이 강조한 최고의 태교법이 이 경입니다. 경. 이 경은 조선 성리학자들이, 조선 선비들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신, 보통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 출발점이 수신이잖아요. 그 수신의 핵심 요체는 경입니다. 그럼 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문제죠. 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마인드풀리스. 마인드풀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법이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사용했던 이 경이라는 그 의미는 오늘날 메디테이션, 그 명상하고 거의 일치된 개념이에요. 저도 전에는 그냥 공경하라는 그런 뜻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태교신기를 읽었는데, 그다음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서 익힌 그런 그 지식을 대입을 시켜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뭐 주자도 강조했고 태계 이황도 그토록 이 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강조했던 이 경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그건 바로 메디테이션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따라서 결국 몸과 마음을 그 삼가는 태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상이 명상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태교신기 전체에 관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태교는 임신부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도 고정관념이잖아. 태교하면 아이벤 임신부가 하는 거 그렇게 한정을 짓잖아요. 그 태교의 주체를. 그 태교신기가 10장 35절이고 그 중에 4장이 14절, 14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태교법을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태교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임신부는 이렇게 태교를 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 가족들이 임신부를 도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임신부가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임신부를 도와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임신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태교해야 뭐해? 옆에서 남편이 딴짓하고 부모들이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볼 것 안 볼 것 다 보여주고 하면 임신부가 뭐가 되겠어요? 배속 아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오히려 인간은 이 환경의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아야만이 자기 그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단 같은 경우에도 이 태교법의 그 첫 출발점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 역할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교는 성인 군자가 되는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태교를 잘하면은 온 나라가 군자의 그 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그 관점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리학 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학문이잖아요.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 학문이고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거지. 그래서 결국 태교를 통해서 좋은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은 부모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시대 국가를 위한 그 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 통 큰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 마인드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전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떤 개별성, 그 개별적 주체성도 강조해야 되지만은 그 개별적인 주체성과 공동체가 얼마나 조화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현대적인 트렌드인 이 개별성과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그 전체성, 공동체성을 조화롭게 파지는 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계 최초의 태교책이라는 점. 확실합니다. 세계 최초의 태교책인 거는 뭐 두말할 것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성.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태교책이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태교신기 번역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팔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가 아까 말씀드린 때도 10장 35절로 돼 있는데 1장은 태교 원리, 태교로 달라진 태아의 성품, 4장은 태교 방법, 아까 제가 강조했죠.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태교 신기를 보면은 이 세 달을 강조를 해요. 세 달을 매우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한테 3달 된 태아를 좀 그려달라라고 명령을 했더니 너무 귀엽게 그려줬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교를 이제 제대로 하고 주변에 조언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0달의 어떤 변화를 특히 이 자리에는 뭐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도 아이가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엄마와 태아가 이 탯줄로 연결돼 있다는 그 연결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태아의 어떤 존재 그리고 태아와 부모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탯줄은 임신 4주차에 형성이 되죠. 임신 4주차에 형성이 돼서 매달 한 5cm씩 커가지고 한 50cm 정도로 이게 크는데 이 탯줄은 피를 나누죠. 노폐물을 나누죠. 감정을 나누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탯줄입니다. 생명의 줄이죠. 생명 근원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그 왕자 공주를 낳으면은 그 태씨를 조성해가지고 태를 잘 보존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은 것이 이 3333은 꼭 기억을 좀 하시라.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좀 기억하기 편하게 이 3333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이 첫 번째 3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반에 착상하는 날 3일. 근데 원칙으로는 한 5일 전후 걸립니다. 실제는. 근데 이제 기억을 하기 편하도록 3일로 제가 기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난자 정자가 태반에 이제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3은 이거입니다. 3주. 응? 3주가 뭐냐면은 뇌와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3주면 뇌와 심장이 만들어. 실제 이제 인간이 돼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3은 세 달입니다. 세 달. 세 달은 인간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오장육부가 형성된 거죠. 뇌가 형성된 거죠. 팔다리 몸통이 형성된 거죠. 이게 기본적인 세트잖아. 이 인간으로서의. 예? 이게 이제 세 달이죠. 실제 인간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통 의학 지식도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은 3년.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3살이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말 그대로 싹수가 알 수 있는 거죠. 싹수를. 뭐 싹수가 노라니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채수를 가꾸고 나무를 가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릴 적에 이 나무 이 싹수를 보면 이 나무가 잘 클 건지 알 것이지. 김종국 선생님 맞죠?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한 7, 80%가 완성이 돼서 나온 것이 이제 3살 뒤면 100% 완성이 돼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하기 쉽게 3333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AI한테 그려달랬더니 태반에 누워 있는 아이는 그렸는데 한 살 아이 태어난 지 뭐 한 1년은 된 아이 같아요. 눈동자가 너무 빛나네. 결국 자궁이라는 것은 그 태아의 어떤 꿈의 그 궁전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꿈의 궁전이죠. 수정이 된 그 배아가 자기도 이 세상으로 태어나가지고 멋진 신세계를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태아도 여러 가지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결국 엄마 뱃속은 그 태아의 어떤 꿈의 그 궁전이다. 자궁은 태아의 그 최초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태아도 인지를 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태아도 3개월 이후부터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를 어떻게 이제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10개월 280일이 100년을 좌우한다. 그럴까? 했는데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제가 체험담을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는 김양식이라는 그 원형 뿌리는 역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기 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실제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거두어 가면은 태아 때의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깊게 한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상에서 자기 어릴 적을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은 엄마 뱃속까지 기억이 들어간대요.
따라서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태아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그 그림의 비유를 하면은 이 백지에다 처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른 끝까지 남거든요. 흰 백지에 처음 그려지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엄마 뱃속이지 출생 이후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백지에 그려진 그림은 지워도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진 그 이미지는 쉽게 또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 업이 되고 그 까르마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평생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 성격이 안 좋아. 성격 좀 바꾸고 싶어. 그게 쉽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 노력을 했을 거야. 성격 좀 바꾸고 싶다. 그 친구 참 성격 좋은데 나도 저런 친구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 안 돼. 10년 전에 지금이 거의 비슷해. 그만큼 이 잠재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준다는 게 따라서 그렇다면은 새 생명 아이는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첫 그림을 그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태교가 아니냐. 그 태교는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 평생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태교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태아기 때 형성된 기질은 그 평생을 간다. 그래서 사주단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그 성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생명과는 다 그래요. 인간의 그 본성은 하늘이 주어줍니다. 여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착하고 선한 본성을 내려줍니다. 문제는 기질이거든요. 그 본성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 본성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 테크닉, 이게 이제 그 기질인데, 이 기질은 엄마 뱃속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기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똑같은 본성을 줬는데 그 본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본성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는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태아기 때는 자기가 자유로운 의지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부모의 손에 의해서 그 기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주당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당시 성리학자들은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이제 음양 오행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그 생명의 원리하고 이제 일치가 되죠. 태아의 건강은 태어난 뒤 평생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최근 그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죠. 그 태아기 때의 그 어떤 태아 환경이었느냐, 이게 이제 태어난 그 이후에 평생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그 연구 보고서에 그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당은 그런 뭐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본 건 아니지만은 이미 그 여러 경험을 통해서 특히 이제 1930년대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46%였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 말 그대로 자식 농사 반타작 한다고 아이를 나누면 절반은 죽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아마 엄마 뱃속까지 소급해서 접근했을 겁니다. 아이의 기질은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엄마 태아는 아주 단단히 연결된 존재이다. 그 연결은 뭐가 합니까? 그건 탯줄이 하는 것이죠. 탯줄이. 그 탯줄, 그 중에서도 탯줄을 타고 흐르는 피. 그 피는 단순한 어떤 이 물질적인 그 피가 아니고
그 피에는 마음이 실려 있고 감정이 실려 있고 건강에 에너지가 실려 있는 그 피입니다. 피로 연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이에 따라서 아이가 그 피를 통해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도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 피가 막 역류하고 피가 막 끓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피가 태아와 연결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엄마와 태아가 단단히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공감을 하실 수가 있고,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주당 태교법에서 크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빠의 역할은 별 강조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약 조력자 정도로만 했지, 사주당은 아빠를 하나의 태교의 주체로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서포트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 함께 태교를 하는 주체로 바라봤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보다 부모의 태교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정자가 이미 임신 전에 2달 전에, 어떤 학자는 50일 전에 형성된 정자가 이제 난자와 만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한 70일 전에 형성된 정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주일 뒤에 임신을 하겠다. 지금부터 태교해야지. 이미 늦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임신보다 최소 2개월, 빠르면 3개월 전에 특히 남성들은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술 마시는 거, 마음 조심 등등. 왜냐하면 실제 이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2, 3개월 전에 형성된 정자가 잉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2, 3개월 전부터 태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아빠들은.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 아이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하면은 태교를 많이 강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 3개월이면 인간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춰간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엄마 마음이 곧 태아의 마음이라는 점. 이것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임신 중에 가장 나쁜 거를 꼽으라면은, 임신 중에 태아한테 가장 나쁜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엄마의 스트레스죠. 엄마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이, 심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어떤 건강이라든가 심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똑같은 DNA를 받은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이는 것이 10개월의 어떤 환경 차이가 내 자식이 달라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임신부들이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태아한테 가장 나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신부들이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주변인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주당도 태교법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태교는 임신 전부터 해야 된다. 오케이. 태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다. 오케이. 태교는 온감이 발달한 아이를 낳는다.
특히 그 21세기 그 AI 로봇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아이의 능력이죠. 그다음에 태교는 바른 인성과 재능이 있는 아이를 낳는다. 태교 신기 전체를 읽다 보면은 여러 번 이게 나와요. 태교를 하면은 재능이 있는 아이를 낳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걸 사주당이 여러 번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능이 뭐냐 이거죠. 재능이. 사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재능이 있는 아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의 그 재능이겠습니까? IQ가 높은 거? 머리가 뛰어난 거? 그건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심력입니다. 심력. 마음심, 심력.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음의 힘이 재능과 연결이 될까? 그래서 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과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100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가 돼야 되지? 나는 뭐 할 거야? 하지만은 나는 오늘 밤 밤새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보는 시험에 1등 할 거야. 생각은 쉽죠. 근데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심력이 있으면,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 뚝심을 가지고 쏟아지는 잠도 참고 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놀자는 것도 뿌리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약하면은 그냥 그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집중하는 거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집중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하면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삶에 집중이 안 되고 그 자기의 꿈에 그 집중을 못하고 하면은 별로 뜻대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아하, 이 재능이, 왜 재능 있는 아이, 그 심력,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가 왜 중요한가를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한 아이죠. 마음이 단단한 아이. 머리가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아이. 이런 단단한 아이는 아마 뭘 하든 소기의 성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이 자리에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 뭐 살아보니 뭐 그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한 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 한 권 들 쓰고 좀 여유롭게 인생을 살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나이 드니까. 이것도 할 거고,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현재 그 용인은 일찍부터 그 태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사주당이 이제 그 용인에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2019년에는 뭐 태교 도시를 선포하고 또 용인 그 태교의 그 숲도 조성을 해놨고 되게 잘 해놨습니다. 이 태교 숲은 청주에서 그냥 하루 드라이브 코스 그냥 걷기용으로 갔다 올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와 같은 여러 그 태교 관련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용인 보건소에서 임산부 태교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사주당이 그 출생한 그 청주는 그 2013년에 제가 그 계획해가지고 청주 향교회에서 태교 축제를 하루짜리 축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청주에 내려오고 청주 향교 명릉당에서도 태교 강의하고 태교 실습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명맥이 이제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초정에
초정에 이와 같은 그 태교랜드가 지금 건립되고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청주가 이 태교신기 사주당과 태교신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생명 도시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 그 대목인데, 사람의 성품은 하늘이 만드나 기질은 태아 때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점점 좋은 성품을 가리게 되나니 부모가 낳고 기르는 태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교신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태교가 태교 임산부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태교가 되어야 한다. 왜 이제 평생 태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 어른으로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에 두고 있죠. 우리 단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지만은 내가 태어난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나의 태를 관리를 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 그게 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교는 평생 태교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자아를 찾는 거나 똑같은 논리죠. 참 자아,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자기의 근원적인 고향을 찾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 이제 평생 태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태교라는 것은 임신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평생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삼가고 또 명상을 통해서 그 존심을 지켜나가는 것, 자기의 바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기의 근원 자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이어가는 것, 그래서 하늘이 준 본성에 닿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태교이고 진정한 참 자아를 찾는 평생 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